안녕하세요. 2020 나는 민방위 대원이다. MC를 맡은 개그맨 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선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영광입니다. 네. 윤선 씨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네. 민방위 대원 여러분들을 두 번째 만나는 거죠? 그죠. 2년 연속. 기분이 어떻습니까? 민방위 2년차 느낌. 2년차 느낌. 어깨 으쓱. 네. 우리 2년차들 이렇게 다 예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실 네. 이런 여성분들의 민방위 교육에 대해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민방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남녀가 따로 나눠 있진 않잖아요. 아유, 그럼요. 남자가 어떻게 따로 나눠줬겠습니까? 저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돌이켜보면 내 자신,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한 필요한 교육이었다. 전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지났으면은 이미 민방위 끝나신 거예요? 자세히 묻지 마요. 2년 차가 뭐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방위 대원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누구세요? 네, 통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기 시댁이죠? 네. 민방위 통지서 나왔어요. 올해 마지막 차라서 꼭 참석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죽습니다. 민방위 통지서. 민방위 안 가면 벌금 내지 않아? 알았어, 할게. 이번엔 꼭 가. 오빠. 우리 둘째 가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민방위 까먹지 말랬잖아. 벌금 10만 원 나왔어. 깜빡했다. 도대체 민방위 왜 받는 거야? 여보, 벌금 내줄 거지? 가족끼리 동거래하는 거 아니야. 여보. 뭐야. 도대체 민방위는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민방위 꼭 참석하셔가지고요. 과태료 내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뭐 과태료를 좀. 눈물 외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네. 대원 여러분들 해당 사항 안 되잖아요. 아이, 그럼요. 여러분은 지금 민방위 교육을 받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민방위 교육이 정확히 어떤 교육인지는 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윤택 씨는 실제로 참여하셨으니까 저보다 좀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민방위 교육 어떤 교육인가요? 네, 민방위란 전시나 재난 등 국가의 다양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자위적인 민간 방위 활동을 말합니다. 힘들어. 잘하셨어요. 네. 자, 근데 네. 궁금증. 네. 민방위 대원들은 군복을 입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왜죠? 들어보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는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요즘에는 생활안전, 시민안전 개념이 민방위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방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군복도 입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방위를 네. 국민수호천사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민간 안보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네. 왜 국민수호천사 같은 이런 민방위 활동이 왜 필요한지도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혹시 분단 국가여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죠. 하지만 전통적인 안보 개념과 더불어 평상시에 대형 화재 같은 각종 재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서도 민방위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단 국가가 아닌데도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 이런 나라에도 민방위가 있는 거네요. 똑똑해요. 똑똑해요. 네, 맞아요. 최근 들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결합된 복합재난의 발생과 위협 증대에 따라 보다 역량을 갖춘 민방위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왔어? 어제 늦게까지 야근해.
오전에 보고서 올려야 하는데. 아, 바빠 죽겠는데 민방이라니. 저도 와이프가 출장 중이라서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또 민방위는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 그 다른 지역은 사이버 교육도 있다는데 우리 동네 왜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도대체 민방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까? 민방위 대상자 누구예요? 네. 근데 이 민방위가 왜 존재하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네. 근데 또 막상 이런 민방위 교육 훈련 소집을 받아야 한다면 좀 귀찮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민방위 대원들이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이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연차 무관하게 만 나이 40세 되는 해까지 적용되니까, 올해는 1980년생까지가 좀 대상 되겠네요. 똑똑해요. 지나셨고요. 나지지 마. 민방위란 국가의 다양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민간 방위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는 인간 사회에서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대형 화재와 같은 각종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유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4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 남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의무입니다. 예리, 뭐해? 예, 과장님. 저 민방위 교육 영상 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교육 다 마치셨죠? 그럼 다 받았지 내가. 오, 그럼 민방위 선배님이시니까 그 민방위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겠네요? 그럼 내가 민방위 꼬박꼬박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민방위 대원 뭐 하는 거예요? 민방위 대원이 그 민방위 대원은 그 민방위 대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전쟁 나면 뭐 민방위 대원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임무를 받죠? 재난 일어났을 때도 그 민방위 대원들이 뭘 어떻게 하죠? 그 민방위 대원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회사에서 과장님? 아니 민방위 대원은 뭘 하는 거고 민방위 교육은 왜 받는 거죠? 그럼 민방위의 임무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비상 및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은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경보를 전파하고 주민을 통제, 분산시키는 역할과 함께 교통을 통제하거나 불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인명구조와 의료, 소아활동과 함께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도 지원해야 합니다. 적이 침공을 했을 때에는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운반하는 등 노력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비상사태가 아닌 평상시에도 민방위 임무가 있나요? 그럼요. 평상시 때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각종 재난과 비상을 대비하는 예방활동을 하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와 함께 민방위 경보망과 경보체계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바로 각종 재난과 비상사태로부터 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지키는 민방위 임무이자 역할이겠네요. That's right. 놀란 행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지만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이때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왔다는 바로 옆 가게의 한 남성.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는 옆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현장에서 노인의 상태를 살피고 구급대원들에게 인계했는데요. 저도 뉴스에서 그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사람 살린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랑 이 뉴스랑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민방위 교육을 듣는 이유가 바로 중요한 건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다고요? 방금 보신 뉴스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을 민방위 교육 때 익힌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사례였습니다. 그랬군요. 실제로 민방위 교육은 이런 갑작스럽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받는 훈련인 거네요. 이렇게 민방위 교육은 민간 안전 대비, 재난 대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 그리고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뉴스도 그렇고 네. 저한테도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 지켜주세요. 네. 민방위 교육 시간과 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대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건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방위 교육은 교육 대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연중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년에서 4년차 사이의 대원과 대장, 전문 요원 등은 연 1회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5년차 이상부터 만 40세까지의 대원들은 연 1회 1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일상생활에서의 응급 상황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의 비상 상황, 재난 상황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내 자신과 내 가족, 이웃,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들이 뭐가 또 그렇게 심각해? 과장님, 뉴스 보셨어요? 아니,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뭐 위급 상황 발생되면 민방위 동원되겠지 뭐. 민방위 동원이요? 아니, 그 민방위 동원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뭐 오라는 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 민방위 동원 명령을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 회사에서 아, 이 대리 저거 또 저런다.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나요? 벌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잠깐만. 그리고 네, 여보세요? 최 대사님.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 해외 발령 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렇다고 네. 해외로 나갈 필요까지 있을까요? 제가 부끄럽네요. 네. 윤선 씨, 그 민방위 동원은 언제 발령되는지 아십니까? 그 지금 시청 중이신 대원 여러분들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 동원은 음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령되지 않을까요? 전쟁. 정답? 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의 민방위 대원들이 윤서 씨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이 발령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럼 아니에요? 아니, 물론 민방위 동원은 전쟁 시에도 발령이 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조치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민방위 동원이 발령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자, 구체적으로 민방위 동원에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면적, 공습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두 번째, 경찰력, 군사력 외에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할 때. 세 번째, 대통령에 의해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국가동원령 발령 시. 네 번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입니다. 네. 그러면요, 실제로 민방위 동원 명령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동원이 발령되면 방송이나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이 해당 내용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전달받은 민방위 대원들은 대장이 지정해준 특정 장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민방위 동원 명령이 발령이 됐을 때 근데 만약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정해진 장소로 빨리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비해 응소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동원명령 발령 지역이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는 사람은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 그 외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은 24시간 이내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은 48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동원에 가게 되면은 뭘 하게 되나요? 약간 군대 있을 때처럼 뭐 군사훈련 이런 걸 받는 건가요? 자, 요거 좀 민감하죠. 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집결 뒤에 대원별로 임무 및 행동 요령을 교육을 받습니다. 화재나 지진 같은 현장 출동에 동원됐을 경우에는 현장의 주민 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하게 되고요. 네. 군사작전상 동원됐을 경우 단독 행동은 자제하고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활동 범위는 민방위대 소재지, 읍면동, 관내 지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민방위 동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조치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민방위 동원은 방송이나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이 내용을 전파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로 가야 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군사작전상 동원됐을 경우에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하게 됩니다. 아직 전 세계가 핵과 생화학 무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내전 중인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요. 결코 우리도 핵무기나 화학무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핵이나 화학무기 공격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너무 무서울 것 같고요. 진짜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냉장고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면 또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웅크려서 뭐 눈을 질끈 감는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기껏해야 뭐 지하 대피소나 아니면 지하철로 내려가는 정도? 네, 많은 분들이 핵과 화학무기의 위험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핵무기 공격 시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요? 핵폭탄이 터지면 열선, 폭풍, 방사선 이렇게 3대 효과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격이 날아오는 쪽은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신속히 근처 지하 대피소 또는 지하 시설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처에 지하 대피소가 없다면 최대한 빨리 건물 뒤나 큰 구조물 뒤로 몸을 숨겨야 합니다. 또한 핵폭발 성광을 느끼면 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되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입을 벌리셔야 합니다. 핵폭발 후에는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만 잘 대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낙진의 방사능 수치는 7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10분의 1로, 이틀이 지나면 100분의 1로, 2주가 지나면 1000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바람까지 불고 비가 오면 더 빨리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핵폭발 시 초기 사나흘만 안전한 지하 대피소에 있으면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동해야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거나 우비나 방수 자켓을 입어서 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모자를 써서 머리에 먼지가 내려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 2층 이상은 폭탄은 물론 핵무기에도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히로시마에서도 폭신 부근 지하실에 있던 일본인이 생존하기도 했습니다. 지하가 깊을수록 안전한데 일반 지하철역보다는 환승력이 더 좋은데요. 땅속 더 깊이 있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공간도 넓고 비상시 철로를 따라 이동이나 탈출하기도 용이해서입니다. 화학무기 또한 아주 위협적인데요. 만약 생화학무기 공격을 받으면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생화학무기 공격 시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요? 생화학무기의 특성상 액체, 가스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이 호흡기 또는 눈과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호흡곤란, 구토, 피부 발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염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면 건물 꼭대기나 고지대로 도망쳐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 내에서는 환풍기를 끄고 유리창을 꼭 닫고 창틀과 출입구 틈도 테이프로 붙여서 밀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긴팔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생화학 무기가 살포돼도 바람에 날려서 효과가 줄어들고 요즘 건물들은 창호 밀폐가 잘 돼서 침대 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만약 생화학 무기가 살포가 된다면 제일 먼저 오염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한 후 안전한 곳에 와서 비누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몸을 숨기고 눈과 귀를 모두 막습니다. 핵무기 공격 시에는 방사능 낙진을 조심하고 지하시설로 대피해야 합니다. 화학무기 공격이 있을 때에는 고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창틀과 출입구 등을 테이프로 막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람이 엄청 이게 무슨 소리지? 화재 난 거 아니야? 불? 불이 빨리 피해요. 빨리 나가. 잠깐만. 아니 빨리 나가자니까 왜 이래요? 이건 화재 경보음이 아닌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불난 거 아니에요?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어떤 경보음이죠? 윤선 씨. 네. 저 방금 울렸던 사이렌 경보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보음인지 아세요? 글쎄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경보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민방공 경보음이라고 합니다. 민방공 경보음이야. 경보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민방공 경보는 뭐예요? 발음도 어려운데요? 민방공이란 민방위에서 국가적 재난을 제외한 적의 무력 침공에 대응하는 훈련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안보의 알람 소리와 같은 역할이 민방공 경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보의 알람 소리? 자, 그런데 민방공 경보는 두 가지 소리로 나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입니다.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 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사이렌이 공습 경보인데요. 적의 공습이 임박 또는 강행되었을 때 3분 동안 높낮이가 있는 파상음으로 라디오나 TV 또는 확성기 등으로 전파됩니다. 공습 경보. 그러면은 이 공습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 쇼핑센터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됩니다. 야간 시에는 적에게 위치를 숨기기 위해 실내의 모든 전등을 소등하고 야외에 운전 중이라면 우측에 차를 세고 대피하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들었던 그 공습 경보랑 소리랑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금 전에 들으신 건 경계 공보라고 하는데요. 적의 공습이 예상될 때 1분간 평탄음으로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됩니다. 이때는 정부의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빨리 대피소로 가시죠. 그래. 그런데 대피소가 어디지? 잠깐만. 대피소가 어디지? 들어본 것 같던데. 대피소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하죠? 민방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되는데 사실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얼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대피소 표지판을 정말 얼핏 본 기억은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시민의 70% 이상이 윤선 씨처럼 집이나 직장 근처 대피소를 잘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우리가 위급할 때 119를 찾는 것처럼 재난이나 전시 때는 재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 미리 근처 대피소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근처에 대피소가 많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대피소가 약 1만 8천여 곳이 있는데요. 서울만 해도 3천여 곳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나 많았네요. 그러면은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좀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대피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먼저 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그리고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근처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PC뿐만 아니라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도 간편하게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안지혜 리포터가 직접 나가봤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안재입니다. 실제 재난 발생 시 주변의 민방위 대피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 디딤돌 어플을 켜고요. 현재 위치를 조회합니다.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찾습니다. 대원님들도 교육이 끝나고 주변의 가까운 대피소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방위는 비상사태와 재난사태 등을 모두 포괄하는 민간 방위 활동을 말하고, 민방공은 민방위에서 국가적 재난을 제외한 적의 무력 침공에 대응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민방위 경보는 대한민국 안보의 알람 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보가 울리면 경보에 따라 대피 준비를 하거나 실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 거리에서 쓰러진 환자를 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는 소식을 접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지는 환자가 연간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환자 중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남는 사람은 대도시가 5%, 지방은 2%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부족과 실수로 상황이 악화될까봐 두려워 시행률이 낮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심정지 환자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머릿속이 그냥 새하얘졌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빨리 내가 뭔가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괜히 또 이렇게 잘못하면 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빨리 그냥 119에 신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들어는 봤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낯설어만 하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응급구조사 박세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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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19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직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4분이 지나가게 되면 환자의 뇌는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가게 되면 다른 장기에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럼 지혜 씨가 네. 그 상황이 발생됐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인가 누군가 한 분을 지목해서 저기요 119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잠시만요, 지혜 씨. 네. 환자분은 네. 되도록이면 네. 때리신다거나 흔드는 동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해서 반응을 확인하신 후에 방금 지혜 씨가 한 분을 지목하셨죠? 아주 좋습니다. 한 분을 지목하셔서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말씀하시면서 119 구조 요청을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119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환자의 호흡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머리부터 배꼽까지를 10초 동안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자가 축 늘어져 있는지 보시고요. 두 번째는 경련을 하는 환자가 간혹 있습니다. 경련을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해서 우리와는 다른 리듬의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호흡을 하는지 머리부터 배꼽까지 10초 동안 보셨다가 그 증상이 있다면 바로 옷을 벗기고 환자분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본인의 손꿈치를 올리고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5cm를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번의 속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계속 이렇게 119병이 올 때까지 이 환자분이 깨어날 때까지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초에 2번인 셈이네요, 맞죠? 네네. 그러면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인공호흡은 어떻게 하나요? 인공호흡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인공호흡 하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계속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는 인공호흡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익수자분과 질식 환자의 경우에는 폐가 먼저 멈춰서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혈액 속에 산소 농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그 두 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119에 신고 후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양손을 깍지 끼고 환자의 가슴 중앙 부위에 수직으로 위치한 후에 초당 2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발생한 외상과 질환에 대해 최소한도의 치료를 행하는 행위를 응급처치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떡이나 사탕 같은 게 목에 걸렸을 때 그때 호흡곤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폐의 통로인 기도에 염증이나 이물질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복부를 밀치는 하임리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인과 소아의 경우에는 하임리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근데 지혜 씨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지혜 씨, 기도폐쇄 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폐쇄 환자는 목을 잡고 있는 초킹 사인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사인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일단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환자에게 상황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환자분 목에 뭐가 걸리셨어요? 만약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이분께서 아마 기침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리하게 하임리법을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분 스스로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침을 유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환자분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오더니 쌕쌕거리는 소리를 하게 되면 바로 복부를 밀치는 하임리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때는 주먹을 쥐시고요. 주먹진 부분에 엄지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환자의 상복부에 올려야 되는데요. 상복부는 환자의 명치와 배꼽 그 사이를 절반으로 나눈 부분, 이 부분이 상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인의 손, 주먹을 쥐셔서 엄지 부분을 올린 다음 다른 손은 그 주먹을 감싸쥐고 복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어깨 쪽으로 치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 다리와 다리 사이에 본인 다리 하나를 쑥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기도폐쇄 환자가 이물질을 뱉어내지 못하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탱을 하시고요. 주먹을 쥐셔서 환자의 상복부에 올린 다음 다른 손은 그 주먹 감싸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본인 어깨 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물질을 뱉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광주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우고 혼자 남아있던 6살 규빈이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날 엄마 지은 씨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규빈이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규빈이는 평소 침착하고 차분한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저녁을 준비하던 지은 씨, 무언가 깜빡했나 봅니다. 규린아, 엄마 마트 갔다 올 거야. 혼자 놀 수 있지? 응. 알았어? 집에 혼자 남게 된 규빈이 괜찮을까요? 어머, 반가워. 얼마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죠. 어디 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오고 우리도 보자. 안방에서 시작된 화재로 거실까지 연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규빈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의 침착한 행동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화재 시 급한 마음에 승강기를 타게 되지만
단전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거나 통로에 연기가 차올라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화재 발생 시 꼭 승강기 대신 계단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물은 사람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비상시 탈출이 어렵습니다. 화재 시 직원이나 관리자는 빨리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대피를 강하게 명령하고 사람들을 비상구나 안전통로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근무자는 빨리 119에 신고 후 소화전이나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불길이 자신의 키보다 커지면 소화기로 불 끄기가 불가능해지니 이때는 서둘러 대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꼭 닫고 대피해야 불길과 연기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 양쪽에 옆집과 얇은 석고보드의 경량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화재 시 이곳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경량 칸막이 쪽에 세탁기 같은 방해물들을 치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재 시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첫 번째 요인, 과연 무엇일까요? 불이 아닌 연기, 즉 유독가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독가스는 일산화탄소 외에 많은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너 모음만 들이마셔도 쓰러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2, 3분 안에 구조가 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 비상구 탈출 쪽으로 최대한 몸을 낮춰 이동을 해야 합니다. 보통 유독가스는 위쪽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바닥층에 깨끗한 공기가 남아있어서 몸을 낮출수록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를 가지고 있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방관님 모시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화기를 불이 난 곳 3m에서 4m 앞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기엔 안전핀이 달려 있어요. 이 안전핀을 뽑아 주시고요. 세 번째로 앞에 노즐을 뽑아서 불이 난 곳에 가져다 놓고 네 번째로 손잡이를 움켜 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를 움켜 주시고 불을 빗자루로 쓸듯이 전체를 감쌀 수 있도록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를 관리하거나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 찾기 쉬운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에 분말이 붙지 않도록 잘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에는 제조 연월일이 있는데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는 압력기가 달려 있어요. 이 압력기가 녹색이나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녹색 왼쪽이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분말을 분사해 줄 수 있는 가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소화기도 폐기 처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이나 회사에 가지고 계신 소화기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으로 꼭 이동해야 합니다.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거나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제거해 옆 세대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재 대비를 위해서 각 가정마다 화재 경보기와 2개 이상의 소화기를 꼭 설치해 주세요.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아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일대에서 발생했던 지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시 학교 및 공공시설 그리고 아파트까지 건물이 붕괴되고 또한 균열이 일어났던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도 이 아파트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억하죠. 당시 지진의 충격으로 이 피사의 아파트처럼 4도 이상 기울고 벽과 기둥이 파괴가 돼서 붕괴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다행히 입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만약 지진의 강도가 세면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진이 나면은 집안 액상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집안이 이제 가라앉고 건물 자체가 기울어지거나 혹은 뒤집혀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죠. 지진이 나면은 저렇게 위에서 이제 낙하물들이나 구조물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할 때는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지진이 끝난 후에 대피를 해야 합니다. 네,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그 충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파괴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특히 저쪽으로 보면은 입구 현관문이 틀어져 갖고 문이 이제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피할 때 항상 이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대피 준비를 했다가 지진이 끝나면 그때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데 평평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눈으로 보기에 또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 건물 앞보다 뒤쪽이 상당히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컵을 이용해 갖고 나도 이렇게 이제 굴러가고 있죠. 지금도 사실 붕괴 위험이 크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곳은 지진 피해에 따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거주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먼저 실내에서 지진이 나면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춘 후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승강기 아니라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야 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바깥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때는 건물 붕괴 위험도 크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그나마 가장 튼튼한 곳으로 이동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도 구조적으로 튼튼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먼저 화장실은 격자형의 단단한 구조로서 튼튼하고 물이 있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주 기둥이나 승강기 주변, 계단도 좋은데요. 빈 공간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서 건물이 붕괴되어도 삼각형 모양의 생존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난 듯 핸들이 불안정하게 되고 차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핸들을 꽉 잡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길가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가 터널이나 다리 위에 있을 경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고가도로 위라면 멈추지 말고 천천히 운행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터널과 교량 중에는 오래돼 낡고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외부에는 떨어지는 건물 잔해나 유리 조각, 끊어진 전선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차 안이 안전할 수 있는데요. 라디오를 통해 상황과 정보를 듣고 차를 두고 대피할 때는 문을 잠그지 말고 피신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차를 천천히 길가로 세우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태풍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등산, 출장은 미루거나 자제하시고 또 집 주위에 흔들리는 것들이나 간판, 화분 등이 있으면 고정하거나 치워두셔야 합니다. 집 근처에 둑이나 제방이 있다면 수위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시에 대피할 만한 고지대나 안전지대를 찾아서 가족들에게도 알립니다. 자동차도 지하 주차장이나 하천변 주차장에서 꺼내 고지대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태풍이 올 때 아파트 거실 창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유리창과 창틀이 만난 틈에 신문지를 접어 끼우거나 테이프를 늘여 붙여서 흔들거리지 않게 하는 건데요. 창틀이 흔들리면 유리창이 훨씬 더 깨지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커튼을 쳐두면 창문이 깨져도 유리 파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태풍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기 제품의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빼놓으셔야 하는 점 다들 아시죠? 야외는 비바람으로 인한 낙하물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실내에 머물고 만약 나가실 때는 우산은 위험할 수 있으니 우비를 입으셔야 합니다. 벼락에 칠 때 가장 안전한 자세는 바로 몸을 최대한 낮게 웅크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앉거나 땅에 엎드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땅을 타고 온 전류에 감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차 안은 의외로 안전합니다. 차량이 번개에 맞아도 차 표면을 타고 땅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이죠. 시동을 끄고 창문을 모두 올리고 차 안에 대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태풍 호우로 인한 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담장이 파손됐거나 침수됐는지 확인을 하고 파손된 시설물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10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침수된 음식과 식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크니 되도록 끓여 먹거나 조금이라도 오염된 건 버리셔야 합니다.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저지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물 1,200여 채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18년 한반도를 휩쓸었던 태풍 훅레이. 경북 영덕군에만 이틀 동안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가장 많은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바닷가 인접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닷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가령 어선이나 어구, 어망 같은 경우는 무트로 인양을 하거나 단단히 고정을 시키셔야 합니다. 바닷가와 가까운 저지대는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인데요. 물폭탄이 쏟아졌을 때 지붕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태풍 경보 시 지하 주차장이나 하천변에 있는 차들은 미리 고지대로 이동을 시켜 놓으시고요. 만약 대피를 하실 때는 집 안에 있는 전기 콜센터를 꼭 꺼놓으셔야 합니다.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오시면 주택이나 담장이 파손이 됐거나 침수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 1m 이상 침수가 됐다면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안전 진단을 받고 들어가셔야 가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집이나 주위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신속하게 고지대나 건물 위, 옥상 위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거리에 물이 조금이라도 찼다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입간판 주위로 가는 건 피하시고 맨홀 뚜껑도 하수 역류로 인해 열려있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태풍을 대비하는 방법. 정전을 대비해서 손전등과 양초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동차는 고지대로 이동시키고 창틀은 신문지와 청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태풍이 닥치면 전기 제품의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빼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평소 배수구와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날 때는 신속하게 고지대로 대피하고 전신주나 가로등, 입간판 주위로 가시면 안 됩니다.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감염병 유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했는데요. 그전까지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내린 것은 지난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컫는 말로서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명명되기도 합니다. 영어 표현인 COVID-19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최근에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로 명명된 바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튀는 어떤 비말을 우리가 흡인하게 됨으로써 병을 옮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 5일 정도의 무증상 기간을 거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증상 기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상 초기에는 환자와 정상인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기존의 감기나 다른 독감처럼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호전을 꾀하는 것이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원칙적으로 감기, 독감,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에서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특징적으로 볼 때 일반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다양하면서 증상 초기에 경미한 특징이 있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특별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 고열이나 심한 몸살과 같은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처음에 고열 이외에 설사와 같은 소화 증상이 보이기도 하고 4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나면 호흡곤란,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 즉 폐렴 증상이 동반합니다. 코로나19 예방 국민 행동 수칙. 하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둘,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셋,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넷,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외출하거나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다섯,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 여섯,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면역력이 있는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 건강한 젊은 층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가볍게 앓고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가볍게 앓는 것과 걸리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현재 27% 이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안심하지 않고 항상 방역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어야 하는데요. 그럼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물을 묻히고 비누로 거품을 낸 후 1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단계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단계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4단계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5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마지막 6단계는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손 씻기는 자주 30초 이상 꼼꼼히 손 씻기 생활화로 코로나19를 예방하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하나, 출근, 등교 등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둘, 3, 4일 경과를 관찰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셋, 38.5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질환이 심해질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주세요. 넷, 의료기관을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주세요. 다섯, 진료 시 해외 여행력,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립니다. 여섯,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확진자의 비말 등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한 직후에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가격리 시 행동 요령. 하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합니다.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다면 좋겠지만 공용으로 사용 시에는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꼭 소독하세요. 셋,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넷, 가족이나 동거인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섯,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서 깨끗이 씻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합니다. 기침 후 손 씻기, 손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체인 미생물이 생물체에 옮아 증식하여 일으키는 병을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위협이 계속되는 이유는 첫째,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부족. 둘째, 해외여행의 급증. 셋째, 현대인의 면역력 저하. 넷째, 폭염 등 기후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요 감염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두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A형 간염 증상에는 발열, 식욕 감퇴, 구토, 쇠약감, 복통, 설사 등 다른 간염과 증상이 유사합니다. 항체 양성률이 낮은 20대에서 40대에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20대에서 40대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결핵의 증상은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 감소, 지속된 기침, 피로를 들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기침을 하거나 결핵 환자와 접촉했다면 결핵 검진을 받고 기침 예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5대 행동 수칙. 첫째, 올바른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입니다.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등 많은 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가 손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입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 그리고 조리하기 전에는 올바른 손 씻기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모든 전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손 씻기를 생활화, 습관화하세요. 둘째, 기침 예절 지키기. 환자가 기침을 할 때는 침방울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방울이 탁자나 문손잡이에 묻어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만질 때 손에 묻어서 눈, 코,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막고서 기침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음식 익혀 먹기. 충분히 익힌 음식, 끓인 물 등 안전한 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방접종 받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A형 간염 접종, 홍역 유행지역 방문 시 접종 등 일정대로 예방을 꼭 접종받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외여행 전 감염병을 확인하고 해외여행력 알리기. 해외여행 시에는 방문할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약, 예방접종 등을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감염병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나우 홈페이지 또는 1339 감염병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진료 시 해외여행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터널 안에서 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더니 4.5톤 화물차가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4중 추돌로 이어진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원 여러분들은 운전 중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상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크게 놀라 당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시 명심할 것 3가지. 바로 부상자 구호, 2차 사고 예방, 신고입니다.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빨리 연락하고 개인이 부상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탈골이나 척추 손상 등으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차에 불이 붙었거나 어두워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면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2차 사고는 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보험사를 기다린다고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놔두지 말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긴 후 바로 근처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 후방에 삼각 표지판이나 불꽃 점화기를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차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극히 위험하니 근처 안전지대로 이동합니다.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3차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왼쪽 측면을 부딪히고 갑니다.
충격을 받은 시내버스는 도로 밖으로 튀겨져 나가면서 공장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출퇴근 광역버스의 안전띠 착용률은 겨우 20%라고 합니다. 차가 시속 80km로 벽에 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16배나 더 크게 다친다고 하는데요. 택시와 버스도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안전띠 착용 생활화하셔야겠습니다. 2016년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에서 관광버스 화재로 탑승객 20명 중 10명이 미처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문이 끼어 열리지 않았던 건데요. 모든 버스에는 비상망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비상망치로 유리창을 깰 때는 가운데가 아닌 유리창의 모서리를 세게 쳐야 깨집니다. 유리가 깨지면 베이지 않게 창틀에 옷이나 커튼을 깔고 나가는데 노인과 아이, 여성 등 약자를 먼저 탈출시키십시오. 버스 내 서서 음주 가무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교통사고를 유발을 합니다. 사고 시 승객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더 크게 다치게 됩니다. 버스 내 음주 가무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거 범칙금 10만 원의 벌점 40점으로 운전자는 바로 면허 정지가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터널 운전 시 3가지 수칙이 있는데요. 첫째, 전조등 켜기. 둘째, 터널 안 추월 금지. 셋째, 속도 줄이기입니다. 터널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일반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이 2.3배나 높지만 대피 통로나 제한 설비를 갖춘 곳은 전체 터널의 2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터널 안 사고 시 대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터널 안에서 내 차나 주변 차량에 불이 났을 때 초기라면 50m마다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진압해야 합니다. 만약 불길이 커졌다면 차 열쇠를 꽂아둔 채 가까운 출구를 찾아 빠르게 탈출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터널의 출구가 멀리 있다면 반대 차선으로 연결된 피난 연결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피난 연결 통로는 500m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명심할 것 3가지. 바로 부상자 구호, 2차 사고 예방, 신고입니다. 택시와 버스 탑승 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버스 사고 화재 시 비상망치로 유리창의 모서리를 세게 쳐서 깹니다. 터널 운전 시 3가지 수칙. 전조등 켜기, 추월 금지, 속도 줄이기입니다. 만약 불길이 커졌다면 차 열쇠를 꽂아둔 채 빠르게 탈출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 단위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민방위 단위대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 단위대는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나누어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위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는 20명을 기준으로 5명씩 팀을 이루어 상황 전파, 대피 통제, 인명 구조, 소화, 총 4개의 분대로 운영됩니다. 만약 자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단위대마다 대장은 통장, 이장이 담당을 하고 직장 민방위대 대장은 사장 또는 사장이 임명한 직원이 담당합니다. 선정된 단위대장의 첫 번째 임무는 민방위 대장,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고지 및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원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민방위대 동원령이 발효되면 사이렌이나 전화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해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야 합니다.